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단독 취재로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요, 처음에 그 조희대 대신에 김행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조희대로 바꿨는데 그 막전 막후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그 제가 취재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행두 재판관은 초엘리트 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면요, 판사가 갈 수 있는 대법관 밑에 있고 가장 요직입니다. 대법관 밑에 법원행정처 차장은요, 비유컨대 그 일반 행정부로 치면 국무총리죠. 대통령이 법원행정처장이고 그 국무총리 정도 법원행정처 차장, 아주 중요한 요직 중에 요직이다. 그 자리까지 거칠 정도로 김행두 재판관은 상당히 그 엘리트다. 그리고 이제 그 윤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대법관을 뽑을 때 계속 이제 그 김행두를 대법관을 처음에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김행두가 인사검증을 스스로에게 그 거부해서 스스로에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법원행정처장 하다가 바로 대법관 가는 게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법원행정처장은 이제 그 행정사무를 하다 보니까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대법관 올라가는 게 부적절하다. 스스로 처신해.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거부를 해서 저제 그 대법관이 안 된 거죠. 우리 법조계에서는요, 이제 그 대법관을 헌법재판관보다 위로 칩니다. 서열이 높은 걸로. 실제 뭐 대법원장도 헌법재판소장보다 의전 서열이 높다고 봐야죠. 사건을 맡고 있는 중요도로 보면 그 대법원이 훨씬 높죠. 솔직히 헌재는 없어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는 직원이 348명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재판관 9명에. 위헌법률 심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훨씬 대법원에서 하면 돼요. 옛날처럼. 박정희 대통령 상고하고 때처럼 대법원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을 할 게 없어요.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어요. 탄핵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 10년에 옛날에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3건밖에 없었는데 3건. 근데 민주당이 줄탄핵한 거지. 이것도 필요 없어요. 따라서 저는 그때 그 대법관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요. 더 이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헌법재판관보다 대법관이. 근데 그때 대법관을 스스로에게 포기를 했다. 이게 김행두 재판관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을 하니까 대법관으로 지명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김명수가 헌법재판관을 2명을 추천할 차례가 된 거죠. 헌법재판관은 이제 그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국회가 3명, 그 다음에 대통령이 3명이잖아. 이것만 보더라도 그 대법원이 높은 거예요. 대법원장이 3명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대법원이 높다고 봐야죠. 헌법재판소장이 대법관 지명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이 대법관을 지명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을 3명이나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법원이 훨씬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배경을 잘 봐야 돼요. 그때 김명수가 2명을 추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가 지 맘대로는 못할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하고 있거든요. 추천위원회. 그게 추천위원회 여러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1명 정도는 김명수가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어도 또 1명은 그 대통령의 임명권자니까 아마 저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조건 김명수가 지 맘대로 2명 추천한 게 김행두, 그 다음에 정정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때 이미 대통령 측과 김명수는 1명씩 하기로 거의 사실상 묵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김명수가 1명을 추천한 게 정정미다. 정정미 있잖아요. 대전의 향판. 그 다음에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1명 추천한 게 김형두다. 김형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김형두를 우리 임명권자고 형식적 추천권자는 김명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김명수가 2명 하기에는
말이 안 되죠. 이 정권을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둘 다 내가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따라서 그때 이거 실질적으로는 한 명씩 나눠 추천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 이후에 그 김영두가 헌법재판관 하다가 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장이 공석이 됐잖아요. 대법원장, 이게 중요합니다. 대법원장이 여러 후보들이 많이 거론됐죠. 그 중에 그 윤 대통령이 유력하게 그 후보로 검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김형두다. 김형두. 이거는 이게 정설이고 신문 기사도 이게 나 있고요. 제가 이게 또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본 바로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형두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이제 여소야대잖아요. 중요한 게 그 대법원장은요. 대법원장은 이게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균용인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균용. 그때 국회 그게 어렵잖아요. 국회 이재명 측에서 상당히 그 통과 못 시켜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맛대로 어떻게 시켜준다. 이랬잖아요. 그때 이균용 후보자 이분도 결국 그 통과가 못 됐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근데 낙마해버렸다. 낙마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마하니까 이제 또 대통령이 고민했겠죠. 그래서 이제 김영두도 그러면 민주당 측에 과연 이게 통과가 되는가 이런 데 의사타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정치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지명했을 때 국회 통과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아마 제가 이제 듣기로는 대통령이 김영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려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안 된다. 국회 통과 못 시킨다. 이런 게 시그널이 왔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여야 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협의해보면 아니까. 왜 그럴까? 김영두가 고향은 호남입니다. 고향은 호남인데 민주당에서 왜 했을까?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두 가지 이유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수 판결이죠. 김영두 이분이 헌법재판관 할 때도 이제 법원 노조가 막 강하게 반발할 정도로 노조란 게 좌파잖아요. 따라서 이제 강한 보수 성향의 판결이 나왔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도 보수 판결이 헌재 가서도 전부 다 보수 쪽에 선 판결 아닙니까? 심지어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문까지도 합헌이다.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문죄 처벌하기 합헌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보수다.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반대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6년이 되니까 그러면 끝나 윤 대통령하고 같이 임기를 같이 할 사람을 차라리 지명해라 이랬을 거라고. 왜? 그러면 차기 대선에 자기가 되면 자기가 대법원장 뽑을 수 있으니까. 근데 미리 임기 6년짜리 대법원장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고 나서도 계속 몇 년간 더 대법원장이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타협한 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럼 임기를 못 채우느냐? 나이가 있어요. 정년이 있잖아요. 70인가? 아마 정년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도 연구원도 연임할 수 있는데 70이 정년이거든요. 아마 대법원이나 대법원장도 정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는 27년 퇴임할 때 그때 이제 나이 정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같이 퇴임하니까 차기 대선에 자기가 이재명이가 이기면 그러면 내가 대법원장 지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어차피 몇 년밖에 못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예스. 이래가 이게 통과된 게 아닌가. 전부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다 예측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김영두 헌재 재판관이요. 윤 대통령이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지명할 정도로 신임이 있다는 말은 상당히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보수 성향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판결도 그렇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김영두 재판관을 비토했다. 그래서 이제 타협책으로 정년이 땡겨진 타협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도기로 몇 년 대법원장이 됐다. 이렇게 타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김영도 재판관에게 과연 탄핵 인용일까? 아니면 이게 기각각할까? 저는 김영도 재판관이 탄핵 기각각하 쪽에 설 거로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강한 이게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이고 이런 이제 그 중도 보수 쪽으로 온다면 탄핵은 이게 절대 인용될 수가 없거든요. 인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부 이게 기각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김영도 재판관은 11번의 변론 도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고 실제 16명의 정인 중에 15명한테 계속 질문을 던질 정도로 많은 이게 그 적극적으로 그 심리에 참가한 가장 정영식 주심보다 더 열정적으로 심리에 그 참가한 이런 분입니다. 문영배나 정계서나 이민서나 정정배나 미리 결론 내리려면 질문할 게 없죠. 미리 결론 내리려면 이게 뭐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가장 그 중립적 자세에서 한 분에게 제대로 진실을 밝혀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리에 참여한 분이 김영도 재판관이다. 이렇게 참여했다는 말은 기존에 어떤 광란의 칼춤에서 왜곡된 이런 게 가짜, 이걸 믿을 수 없고 내가 직접 그 정의신문을 통해 진실을 한번 밝혀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저는 그 결론은 뻔하다. 뻔하다게 그 기각각하 쪽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의 4대4. 이게 바로 정치 성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양쪽에 8대0 2번씩 있었죠. 그건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4대4 이 구도가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취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도 재판관의 그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그 김영도 재판관의 평소에 강한 보수성의 판결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그 16명의 정의신문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진실을 규명했다는 의지 이 세 가지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보면 김영도 재판관은 탄핵, 기각, 각하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김복형 재판관에 이어서 김영도 재판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차피 정영식, 조한창은 일단 이게 그 기각, 각하의 그 상수로 보고요. 그 다음에 김복형까지. 왜? 김영도 재판관이 이어 와줘야지 확실하게 기각식입니다. 만약에 5대3이면요. 골치 아파요. 5대3이면 왜 만약에 임명 안 했냐고 난리 칠 겁니다. 그렇잖아요. 5대3이면 이 좌파놈들이 승복하겠냐고. 아니, 만약에만 임명했으면 6대3인데 5대3이라는 게 말이 되냐? 왜 만약에 임명 안 했냐? 막 이게 막 불복하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최상목이 잡으려고 난리 치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4대4로 기각각하하면 그럼 이게 가장 확실하죠? 4대4면 야, 만약에 와봤자 임마 5대4야. 맞잖아요. 만약에 와도 5대4야. 4대4라면 그럼 이게 좌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론 통합 승복의 가장 중요한 게 키맨은 김영도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취재한 모든 걸 종합해보면 탄핵 기각각하는 김영도 재판관은 그쪽에 설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